제가 바닥에다가 500에 50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500에 50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시죠.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V-Ray 오브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프록시라는 것도 있고 퍼도 있습니다.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룹으로 만들어 주면 여기 있는 풀 모양의 아이콘이 활성화됩니다. 프록시도 있고 퍼도 있습니다. 프록시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개수가 많아지면 렌더링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상의 객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때 쓰는 게 이제 프록시고, 우리가 쓸 건 이제 여기 있는 퍼입니다. 퍼, FUR, 털이란 뜻이에요. 모피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피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렌더링을 걸어 볼까요? 자, 이렇게 모피가 만들어집니다. 쓰니 면이 그대로 지금 모피의 방향이 뒤로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버스. 자, 면을 제가 다시 뒤집었고요. 렌더링. 이렇게 잔디가, 모피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다시 봅니다. 자, 간단하게 사각형을 하나 그리세요. 500,500짜리. 근데 중요한 거는 퍼는 앞면 방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가 뒷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리버스 페이스를 통해서 면을 뒤집습니다. 이렇게. 면을 뒤집으면 돼요.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그룹을 만드는 순간 여기 V-Ray 오브젝트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때 그냥 펄을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요.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이와 같이 펄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V-Ray 오브젝트에 들어가면 V-Ray 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옵션이 이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다 쓰지는 못해요. 저도 이거 다 쓸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랭슨입니다. 즉 털의 길이입니다. 퍼가 모피란 뜻도 있지만 털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겨울철에 입는 옷 중에 그 퍼가 붙어 있는 옷들이 있어요. 모피, 토끼털이니 여우털이니 그러잖아요. 그게 다 퍼예요. 다시 말하면 퍼의 길이가 됩니다. 우리 머리카락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퍼에 속하게 됩니다. 몬스터 주식회사라든지 그런 애니메이션들 보면 이렇게 그 털이 이게 찰랑찰랑 하잖아요. 그게 이제 퍼라는 플러그인을 통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여기 이제 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람 같은 것들을 함께 적용해주면 이게 이제 적용되어져 가지고 털 효과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랭슨입니다. 제가 랭슨을 좀 길게 해볼까요? 20mm라고 해봤습니다. 렌더링. 더 길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그 다음에 티크니스입니다. 두께겠죠. 모피의 두께, 털의 두께. 0.12밖에 안 되네요. 의도적으로 좀 두껍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 5mm. 많이 두꺼운 형상이 되겠죠. 그런 렌더링을 걸게 되면 이렇게 두꺼운 모양의 퍼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보세요. 자, 또 볼까요? 자, 두께는 그래서 가늘게 쓰는 게 좋습니다. 즉, 털이 이렇게 올라감을 말합니다. 만약에 중력 더 많이 구부러지겠죠. 가급적이면 그레이브티는 건들지 않아.
밴드 값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러면 이렇게 풀들이 다 축 처진 게 보일 겁니다.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축 처지기도 할 수 있지만 밴드 값에 의해서 이렇게 풀이 순서대로 그레이브티, 밴드 한번 해보시죠. 테이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테이퍼가 뭐냐면 이렇게 끝단으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 이렇게 뾰족해지는 것. 요걸 테이퍼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끝으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뾰족해지는 것. 요걸 테이퍼라고 합니다. 만약에 얘가 0이게 되면 이렇게 그냥 일자로 올라가게 돼요. 뾰족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일자로 이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이 나오죠. 스케일은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키워봤어요. 너무 큰가 보다. 다시요. 한 5배만 키워보죠. 네, 이렇게. 털이 5배 커져버리죠. 커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도 잘 안 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컬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컬이 구부러지다라는 뜻이에요. 구부러뜨리다라는 게 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 이렇게 많은 거 있죠. 종이 이렇게 많은 걸 페이지 컬이라고 해요. 그 여자 그 머리를 이렇게 네, 그렇게 컬의 개수 그러면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끝단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 펄은 넓은 지역엔 못 씁니다. 우리가 건물을 만들고 앞에 잔디밭을 써야지 그리고 이 컬 쓰면 망해요. 렌더링 해야 될 게 엄청 많은 거죠. 지금 500이 500짜리도 이 정도로 렌더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m에 10m짜리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렌더링 타임이 감당이 안 돼요. 이 펀은 절대로 넓은 지역에 쓰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재질을 같이 한번 넣어볼까요? 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 있을까요? 랜드스케이프 그 다음에 잔디를 이렇게 넣어주면 그러면 이제 렌더링하면 이렇게 잔디처럼 보이게 돼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잔디를 입혀가지고 렌더링이 됩니다. 그래서 랭센을 이용처럼 이렇게 보이게끔 그러면 잔디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물의 잔디를 표현할 때는 펄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잔디면만 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거를 디테일하게 한다고 펄을 써버리면 렌더링하고 집에 가셔야 돼요. 렌더링하고 렌더링 걸고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오시면 렌더링 끝나 있을 거예요. 그만큼 펄은 렌더링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털 하나를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넓은 영역은 절대로 쓰는 게 아니고 좁은 영역에만 잠깐 쓰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렌더 옵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요. 마지막으로 렌더 옵션입니다. 렌더 옵션에는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옵션은 렌더링 옵션입니다.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옵션을 체크하면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렌더. 그러면 이렇게 렌더링이 들어가요. 근데 화면을 돌리면 여기도 같이 돌아가면서 바로 렌더링이 들어갑니다. 화면 돌아가면 실시간으로 렌더링 해주는 걸 인터랙티브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게 좋은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 화면에 있는 면의 개수가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렌더링 할 때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가구라든지 단순한 모델링일 때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조금 더 복잡한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렌더링 타임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얘는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분에서 20분? 좀 오래 쓴다면 한 1시간 정도면 컴퓨터 다운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인터랙티브는 끄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통 이제 렌더링을 걸게 되면은요, 이렇게 렌더링이 들어갑니다. 영역을 인식을 해요. 그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쭉 렌더링을 들어갑니다. 이게 프로그레시브예요. 순차적인 렌더링입니다. 자, 근데 이 순차 렌더링 말고 얘를 끄고 프로그레시브를 꺼보죠. 프로그레시브를 끄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자, 내용은 비슷하긴 한데 아닌가? 프로그레시브를 끄고 렌더링은 아니고 얘가 저기가 먼저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뭔가 잘못 들어갔나 보다. 맞을 텐데. 맞는데. 렌더링이 조금 안 바뀌네요. 원래 프로그레시브 렌더를 끄면 이렇게 나와서 버킷이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렌더링을 프로그레시브 렌더가 들어가서 그래요. 얘가 지금 계속 프로그레시브네요. 프로그레시브를 껐다가 렌더링하고 켰다가 렌더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프로그레시브로 프로그레시브를 끄게 되면 렌더링 방법이 또 달라지게 돼요. 이게 지금 프로그레시브 렌더라 프로그레시브 렌더만 들어가네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프로그레시브 버켓이 이렇게 버켓이 렌더링을 하게 돼요. 를 켜게 되면 이렇게 화면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렌더링 들어가고 프로그레시브를 끄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버켓이 돌아가면서 렌더링을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다시 보면, 자, 그 아래를 보시면 퀄리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퀄리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퀄리티는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바로 여기 있는 항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열어보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열어보면 바로 이렇게 서브 디바이스와 샘플 사이즈가 있습니다. 얘를 움직이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는 이 세 개의 값이 바뀝니다. 드래프트, 로우, 미디움, 하이, 베리 하이. 이거 움직일 때마다 값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바로 퀄리티입니다. 이 이미지에 품질을 제어하는 명령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얘가 품질을 제어하는 건데 이 값을 일일이 제어하기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내가 이렇게 항목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베리 하이, 하이, 미듬, 로우, 드래프트 이렇게 딱 5개로 정의해 놓고 그냥 이대로 쓰시면 돼요 라고 여기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미디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볼 때는 로우나 드래프트로 놓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드래프트예요. 드래프트로 보시면 이렇게 천정이나 이런 부분이 얼룩덜룩해요. 근데 하이로 놓으면 렌더링 타임은 오래 걸리지만 조금 더 깨끗하게 렌더링 됩니다. 얼룩덜룩한 게 조금 사라지게 돼요. 이렇게. 하이로 놓게 되면 자, 어떤가요? 렌더링이 품질이 훨씬 더 좋아진 거 보이시나요? 자, 카메라예요. 카메라를 보시면 스탠다드가 있고 VR 스피어 파노라마가 있고 VR 큐브 맵이 있는데 그냥 스탠다드 쓰시면 되겠고요. 스테레오를 눌러버리면 스테레오 렌더링이 됩니다. 즉 입체 영상으로 만드는 거니까 얘는 무시합니다. 여기는 무시. 그 다음에 스탠다드 카메라에서 익스포저 밸류라고 해서 EV라는 값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 말고요. 스탠다드 카메라라고 하는 항목에 여기 밸류 값이 조절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이 밸류를 누르면 여기 내용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놓고 쓰시면 돼요. 적어도 3D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카메라, 수동 카메라는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렌더링을 하려면 수동 카메라로
품질 조절을 해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자동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거하고 그 다음 수동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거하고 물론 자동 카메라가 쉽고 편하죠. 네, 그게 이제 익스포셜 밸류 값이에요. 근데 수동 카메라로 찍어야 품질이 훨씬 더 좋아요.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필름 센서티브, 필름 감도 값입니다. ISO라고 돼 있죠. 필름 감도 값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빛이 이렇게 딱 하나를 들어와요. 그러면 필름의 입자들이 얼마만큼 반응하느냐 이거죠. 만약에 100이에요. 그러면 빛 입자가 하나가 왔을 때 필름에 있는 빛에 반응하는 입자가 100개가 반응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만약에 얘를 20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빛의 입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필름은 200개의 입자가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더 밝게 나와요. 이 ISO 값, 이 아사 값이 필름 감도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진은 밝게 나옵니다. 이거 렌더링하면 되게 밝게 나와요. 더 하얗게 나옵니다. 이렇게. 맞추는 게 좋습니다. 지금 창문 부분 다 하얗게 타서 나온 거 보이시죠? 탄 거예요. 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감도값을 낮춰볼까요? 제가 50으로 낮춰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어떤가요? 훨씬 더 어둡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어퍼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퍼처 그리고 F 넘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순서대로. 자, 어퍼처가 뭐냐면 조리개 값이에요. 어퍼처 넘버가 조리개 넘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카메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앞쪽에 조리개가 있어요. 조리개가 이 앞쪽에 있습니다. 조리개가 여기 있어요. 필름 제일 앞단에 조리개가 있어서 셔터를 누르면 조리개가 이렇게 열렸다가 닫혀요. 근데 조리개를 요만큼 열었다 닫힐 수도 있고 이렇게 열었다 닫힐 수도 있어요. 조리개를 많이 열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많이 들어가겠죠. 조리개를 조금 열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빛이 적게 들어가겠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퍼처 넘버란 얘기는 조리개 값으로 조리개를 많이 열 것인가 적게 열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 1.2, 2, 2.4, 3, 3.8인가? 네, 이렇게 가요. 그래서 8, 16, 32 이렇게 갑니다. 1이란 얘기는 조리개를 다 열었다는 얘기예요. 조리개와 렌즈가 1대1이란 뜻이에요. 조리개를 다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렌더링 했을 때 빛을 한가득 받아들여라. 빛이 엄청 들어와서 하얗게 탄 거 보이시나요? 조리개 1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32예요. 그럼 32분의 1만큼 조리개를 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빛이 그만큼 적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어둡게 표현이 됩니다. 많이 어둡게 보이죠? 자, 제가 이걸 8분의 1로 놓겠습니다. 8이에요. F넘버 8이니까 빛의 양이 조절이 되는 거 보이시죠?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밝기를 조절하는 거고, 어퍼처도 밝기를 조절하는 거고, 셔터 스피드도 밝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셔터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셔터는 여기 달려 있어요. 여기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셔터가 이렇게 열렸다 닫혀요. 열렸다 닫힙니다. 내가 셔터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열렸다 닫혀요. 거울이 앞에 있어가지고 열렸다 닫힙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열렸다 닫히는 속도예요. 열렸다 닫히는 속도입니다. 여기 보면 S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8분의 1초란 뜻이에요.
1000분의 1초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1000분의 1초 동안 셔터를 열었다 닫는다는 뜻입니다. 128분의 1초 그러면 128분의 1초만큼 셔터를 열었다 닫는 겁니다. 셔터는 찰나에 끝나게 돼요. 찰나적으로 열었다 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기본값이 128분의 1초가 기본값이에요. 이게 기본값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으로 놓겠다 그러면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필름 감도는 100이고 어퍼처는 8이고 셔터 스피드는 128분의 1초입니다. 여기서 2배로 가면 돼요. 2배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500분의 1초라고 했어요. 그러면 500분의 1초 동안 열고 닫으니까 조금 더 어두워지겠죠. 보이나요? 과감하게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그러면 조금 더 어두워진 거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5분의 1초라고 했어요. 아니 그냥 1분의 1초라고 했습니다. 1초 동안 열어요. 하얗게 타버리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노출이에요. 노출한다 그러잖아요. 를 열어서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자, 이번엔 제가 사각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200, 그 다음 푸시 앤 풀 240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복사하기. 다시 곱하기 10개. 제가 이렇게 길이 되도록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시 원상 복귀하고 뎁스 오브 필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뎁스 오브 필드가 아웃 포커싱입니다. 주는 방법은 이거예요. 픽 포컬 포인트. 얘를 누른 다음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클릭해 주면 바로 이렇게 값이 바뀝니다. 자, 렌더링. 일반 렌더 하고, 자, 안 들어갔나요? 좀 값을 강하게 넣어볼까요? 다시 렌더링. 자, 보이시나요? 포커싱 이렇게 흐트려치는 거죠. 한 0.5로 다시 바꿔볼까요?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내가 지정한 부분을 빼고 나머지가 이미지가 뿌옇게 흐려지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뿌옇게, 그러니까 포커싱 필드는 결론은 포커싱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보케 효과가 있어요. 보케 효과가 렌더링하면 별로 효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렌더링 값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보케 효과가 이런 거예요. 이거요. 이게 보케 효과입니다. 이게 보케 효과예요. 뭐라 그러죠?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포커싱 효과가 들어가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맺혀지는 효과 있죠. 요걸 사진 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보케 효과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보케 효과를 주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보케라는 옵션입니다. 근데 확인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보케 효과가
아무리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케 효과는 굳이 쓰진 않습니다. 뎁스 오브 필드도 사실 여기선 잘 쓰진 않아요. 보케 효과도 마찬가지로 거의 쓸 일은 없겠죠. 자, 그 다음 렌더 아웃풋입니다. 렌더 아웃풋. 즉, 렌더링에서 결과물을 내보낼 때 쓰는 옵션이 렌더 아웃풋입니다. 보시면 테두리 부분에 이렇게 새까맣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어떤 사람은 좌우측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이프 프레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이프 프레임을 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번역해 보세요. 세이프, 안전한, 프레임, 구조. 다시 말하면 내가 렌더링을 했을 때 화면에 온전하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온전하게 화면에서 잘리냐 안 잘리냐를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어느 부분이 잘리고 어느 부분이 안 잘리고 모르잖아요. 네, 바로 그 세이프 프레임입니다. 세이프 프레임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잘리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어요. 이걸 끄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것도 함께 보세요. 세이프 프레임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이미지 위드 헤이트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미지의 크기예요. 렌더링 했을 때 이미지 크기. 자, 1024에 768 혹은 1280에 1024. 네, 1280에 720이네요. 16대 9로 해놨네요. 뭐 4대 3. 1280에 960. 세이프 프레임 누르면 이렇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 안쪽으로만 렌더링 되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4대 5라든지 1대 1이라든지 뭐 16대 9. 보통 우리가 이제 16대 9 비율을 많이 쓰니까 16대 9로 해서 렌더링 하면 렌더링 퀄리티가 이렇게 확 커지는 거죠. 이미지가 확 커지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이 이미지 사이즈가 조금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출력하고자 할 사이즈가 A4예요. 자, A4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편해요. A4 사이즈가 297에 210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요. 2970 곱하기 2100 이렇게요. 곱하기 10을 곱해 놓으면 조금 더 편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포토샵으로 이걸 띄워서 확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외울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네, 못 외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 많이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란 말이죠. 파일에 뉴 메뉴를 누르면 여기 프린트에 A4 사이즈가 있죠. 여기 나온단 말이죠. 자, 보시면 A4 사이즈에 300dpi 크리에이트, 그 다음 이미지 사이즈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픽셀로 바꿔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3500 픽셀에 3500 픽셀에 2480이요. 얼추 비슷하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조금 차이가 나죠? 얘가 위에 거는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아래쪽은 포토샵을 이용해서 정확한 사이즈를 찾아온 겁니다. 대략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안 바뀌네. 다시. 포인트로 픽셀로 안 들어가네요. 이거 PPI 보통 대략 요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A4 기준 대략 한 250 픽셀 정도 돼요. 얘가 A4 기준 300 dpi라면 얘는 한 250 dpi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드 유저들은 보통 이렇게 써요. 보통 요 정도 씁니다. 한 300 픽셀에서 400 픽셀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 정도는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 있어서 대략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상도를 써야 됩니다. 그럼 297 여기가 2970에 나머지 세로 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16:9 와이드니까 이 정도 해상도가 나와야 A4로 출력했을 때 깨끗하게 사진처럼 출력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 이미지라는 게 나옵니다. 렌더링을 하고 바로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렌더링을 해요. 이렇게 자, 렌더링을 한 다음에 여기 디스켓 그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들어가요. 렌더링 버튼 누르고 렌더링 끝나고 이 윈도우에서 보시면 디스켓 누르면 저장이 들어가요. 근데 얘보단 바로 여기서 세이브 이미지를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렌더링 끝나면 바로 이 파일로 바로 저장을 해버립니다. 스케치업이. 내가 별도의 렌더링을 하지 않아도 스케치업이 자동 렌더링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바이런먼트입니다. 인바이런먼트가 되게 중요해요. 자, 백그라운드가 나오네요. 네, 배경이죠. 뒤에 보시면 맵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알아요. 스카이. 하늘이죠. 하늘 배경을 기본으로 넣어놨습니다. 이건 기본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인바이런먼트 오버리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인바이런먼트가 무슨 뜻이냐면 대기 환경이란 뜻이고요. 오버리드가 덮어 씌우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정한 색상으로 덮어 씌우기란 뜻인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웠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지웠어요. 자, 렌더링을 해보죠. 보통은 이렇게 렌더링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렌더링이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제가 옵션을 하나 더 넣어보죠. 조금 아까 봤던 이 GI 값, 스카이라이트에 대해서 제가 오버리드, 덮어 씌우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색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볼까요? 꺼보죠. 렌더링.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미지가? 조금 더 밝아지고, 그런데 GI 값을 넣어버리면 주변 하늘 색상이 이렇게 배경으로 맺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GI 값은 자꾸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아래 리플렉션이나 얘네들도 켜주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늘을 반사하는 느낌을 만들 때 리플렉션에 대해서 GI 값을 켜주기도 하는데요. 보통 그렇게 안 하고 이 GI 값에 대해서만 조금 더 주기도 합니다. 얘를 조금 더 올려보면, 그러니까 제가 많이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밝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조명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물에 이렇게 들어오죠. 이건 프라이머리입니다. 첫 번째 조명이고요. 그 다음에 빛이 이렇게 튕겨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빛이 튕겨나갑니다. 이걸 세컨드리 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조명이란 뜻이에요. GI 값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튕겨나갔을 때 이 튕겨나갈 때 이 조명이 어떤 색상을 가지고 튕겨나갈 거냐 이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태양광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부딪혀서 색상이 이렇게 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색상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때 스카이라이트, 즉 하늘색이 들어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리엘 퍼스펙티브. 아리엘 퍼스펙티브는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여러분들 그 고속도로 달릴 때 먼 산 보신 적 있나요? 고속도로 달릴 때 먼 산. 저는 이제 자주 다니니까 종종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먼 산 좀 보신 적 있나요? 거의 보신 적이 없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멀리 있는 산은 어떻게 보일까요? 가까이 있는 산과 멀리 있는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수묵화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가까이 있는 산은 밝고 원색이 보여요. 근데 멀리 있는 산은 흐릿하고 어둑어둑하고 회색으로 보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검색해서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아리엘 퍼스펙티브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여요. 이게 아리엘 퍼스펙티브입니다. 가까이 있는 거는 원색대로 보이지만 멀리 갈수록 어떻게 돼요? 채도가 떨어지고 흐릿하게 보이죠. 이게 아리엘 퍼스펙티브입니다. 마치 안개 낀 듯하게 보여요. 아리엘 퍼스펙티브가 바로 이겁니다. 멀리 있는, 아주 멀리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원근감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리엘 퍼스펙티브입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쓰지 않아도 쉽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볼까요? 자, 아리엘 퍼스펙티브를 체크했습니다. 여기 단위가 미터예요. 기본 단위가 미터입니다. 비저빌리티 레인지. 가시 범위란 뜻이에요. 가시 범위가 6,000m입니다. 6,000m면 6km예요. 비저블 레인지가 6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줄이겠습니다. 5m로요. 맞나? 렌더링. 하얗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흐릿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무슨 효과가 이렇게 들어가죠? 안개 효과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조금씩 더 늘려볼까요? 10m, 5m 단위로 늘릴 겁니다. 조금 더 가야 되겠네요. 15m. 자, 조금 이제 집이 좀 보이나요? 다시 20m. 가시 범위예요. 조금 더 집이 또렷해지네요. 다시 25m. 집에 안개 낀 느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더 100m. 자, 어떤가요? 집 뒤로 안개가 끼어 있는 모습 보이나요? 네, 가시 범위입니다. 가시 범위. 그 보통 안개가 끼면 가시거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바로 그 가시거리입니다. 미터 단위로 얘기합니다.
기본 단위는 미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오픈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atmospheric height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높이, 안개의 높이입니다. 6km로 되어 있습니다. 6,000m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개의 높이? 안개도 높이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개에 높이가 있는 안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안개는 거리에 따라서 온통 뿌옇게 보이거나 아니면 보이거나 뿌옇게 흐려 보이거나 이거겠죠. 그죠? 이게 일반적인 안개예요. 그런데 이 안개 말고 하나 또 있어요. 높이로 지정되는 안개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스모그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안개가 내려오다가 일정한 거리가 되면 안개가 사라지는 거죠. 높이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물안개예요. 바닥에서 이렇게 아지랑이가 이렇게 올라오죠. 일정한 높이까지 아지랑이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m라고 놨습니다. 렌더링 걸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물안개처럼 이렇게 흐릿하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안개 끼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라이트 멀티플러로 해서 안개를 조금 더 안개의 농도를 이와 같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안개의 농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안개 농도도 한번 조절해 보시고, 자. 아리엘 퍼스펙티브를 이용하면 이렇게 안개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머티리얼 오버리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해요. 내가 지정한 색상으로 재질을 전부 다 덮어 씌우는 겁니다.
재질 덮어 씌우기예요. 내가 지정한 색으로, 내가 이렇게 지정한 컬러로 재질을 전부 다 덮어 씌우게 하는 것. 이게 머티리얼 오버리드입니다. 내가 지정한 색상으로 다 덮어진 거 보이시나요? 간편하게 렌더링할 때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렌더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럴 때 밝기가 잘 만들어졌는지, 조명이 잘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 체크할 때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머티리얼 오버리드입니다. 이걸 이용하면 기존에 있던 재질이 전부 다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밝기를 여기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거 끄고 다시 렌더링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스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가 네트워크 렌더링을 위한 부분인데요. 이 버전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 컴퓨터 하나 가지고 렌더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속도가 늦겠죠. 그러니까 내 컴퓨터와 다른 컴퓨터들을 동시에 묶어가지고 네트워크로 렌더링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컴퓨터들에게 데이터를 나눠줘요. 너는 요만큼을, 너는 요만큼을, 너는 이만큼을, 너는 이만큼을, 나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해서 다 취합해가지고 결과물을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묶여있는 컴퓨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렌더링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네트워크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 특별한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렌더링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레이 트레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빛 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빛 입자가 얼마나 정교하냐라는 내용인데, 자, 옵션을 열어봅니다. 여기 옵션을 열어보시면 돼요. 레이 트레이스가 빛 추적이란 뜻이에요. 빛을 추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안티알레스 필터는 경계를 얼마나 또렷하게 할 것인가. 지금 이런 부분 있죠. 여기 경계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안티알레스라고 합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여기가 이렇게 계단이 져야지 돼요. 그런데 이 계단을 살짝 뭉그러뜨려 가지고 보기에 부드럽게 처리하는 기법을 안티알레스라고 합니다. 안티알레스라고 하는데, 이 안티알레스를 처리하는 기법이 이렇게 조금 돼요. 가장 또렷하게 떨어지는 게 캔물롬입니다. 몇 번 렌더링을 해서 보시면 티가 나요. 자, 보시면 캔물롬으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가장 경계가 또렷하게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보통 안티알레스 필터를 캔물롬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서 렌더링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여기에 눌러보시면 프라이머리 레이가 있고 세컨더리 레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었죠.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첫 번째 빛을 프라이머리 레이라고 하고, 사물에 부딪혀서 흩어지는 빛을 세컨더리 레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거죠. 첫 번째 방식은 이리디언스 맵 방식입니다. 이리디언스 맵이 첫 번째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브라우트 포스고, 세 번째는 라이트 캐시입니다. 가장 실사에 가까운 건 라이트 캐시예요. 브라우트 포스와 라이트 캐시가 가장 실사에 많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의 브라우트 포스를, 세컨드리의 라이트 캐시를 이렇게 써요. 차이가 뭐냐면 이리디언스 맵하고 브라우트 포스는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이 화면 있죠. 이걸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광원을 찾아갑니다. 광원을 찾아서 빛이 들어오면 빛의 입자가 닿는 부분에 대한 조도가 계산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리디언스 맵과 브라우트 포스가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렌더링을 하고 그 다음에 광원에서 빛을 추적하는 거예요. 라이트 캐시는 뭐냐면 광원을 먼저 찾습니다. 광원을 찾아서 조도를 먼저 계산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렌더링 하는 것. 그게 라이트 캐시입니다. 렌더링 기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장면을 렌더링하고 이 장면의 광원을 추적해서 그 장면의 조도를 계산하는 것. 그게 이리디언스 맵하고 브라우트 포스하고, 라이트 캐시는 광원을 계산한 다음 광원으로부터 빛이 나오는 걸 추적해서 조도를 계산하는 것. 그게 라이트 캐시입니다. 이리디언스 맵 들어가면 이렇게 맥시멈 레이스하고 미니멈 레이스하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최대 품질, 최저 품질입니다.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니멈, 최소 품질은 마이너스 3, 즉 3분의 1로 계산하라는 뜻이고, 최대는 마이너스 1, 다시 말하면 2분의 1로 계산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조도에 대한 값입니다. 조도에 대해서 품질을 이렇게 계산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이걸 조절하면 very high가 맥시멈이 0이에요. 1이에요. 1대1로 계산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미디엄이 이제 이 정도가 돼요. 보통 우리가 미디엄 값을 놓고 많이 사용합니다. 서브 디바이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품질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품질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면 됩니다. 인터폴레이션은 보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라이트 캐시입니다. 서브 디바이스 여기 또 나오죠? 품질입니다. 샘플러 사이즈는 입자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자의 크기가 0.03mm 정도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라우트 포스는 이렇게 나옵니다. GI 뎁스, 이게 튕겨나가는 걸 3번까지 계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에가 브라우트 포스, 아래가 라이트 캐시, 이렇게 됩니다. 라이트 캐시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보통은 이 이리디언스 맵을 많이 써요. 이리디언스 맵과 브라우트 포스 혹은 라이트 캐시,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렌더링하면 이 품질이 조금 바뀌기는 할 겁니다. 별반 차이는 나진 않아요. 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렌더링 해보시죠. 자, 그 아래쪽에 보면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경계가 조금 흐릿한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렌더링을 하면 경계가 좀 흐릿해요. 앰비언트라는 말이 뭐냐면 그림자란 뜻이에요. 앰비언트가 조명이 없을 때, 보통 우리가 디퓨즈라는 말은 오브젝트의 기본 색상이고, 그 다음 앰비언트라고 하는 말은 그림자, 그러니까 조명이 없을 때 생기는 색상을 앰비언트라고 합니다. 앰비언트 컬러라고 이야기하면 주조명이 아니라 그냥 흐릿한 조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밤에 가로등 없는 깜깜한 밤을 걸어가는데 길은 흐릿하게 구별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태양에 의해서, 달빛 때문에, 태양에 의해서 달이 빛을 반사해서 지구를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렇게 그 어두운 깜깜한 밤중에 나오는 그 조명, 그걸 앰비언트 컬러라고 합니다. 앰비언트 조명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어클루전은 폐색이란 뜻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정교하게 보일 거냐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만 체크해 놓고 해도 이렇게 유리창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을 해보세요. 이렇게 유리창 부분에 그림자를 주는 겁니다. 자, 라디어스를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더 커질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마운트 값을 줘버리면 더 진해집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되게 굉장히 진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앰비언트 그림자에 대해서 굉장히 진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림자 부분에 윤곽선을 또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쪽이 그림자진 쪽이라 잘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그림자 부분을 또렷하게 만들어서 윤곽선을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게 하는 것, 이게 앰비언트 어클루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볼 효과는 커스틱이라는 효과예요. 커스틱이 굴절 반사 효과를 커스틱이라고 하는데 크게 효과를 내봤는데 효과가 잘 안 나더라고요. 정말 작게 해야만 효과가 납니다. 자, 같이 보세요. 자, 렉탱글 500에 500. 자, 500에 50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에 자, 진한 와인색이나 파란색을 줄까요? 이렇게 제가 파란색, 아니 좀 와인색으로 제가 색을 바꿔놨습니다. 아니면 이런 다크 그린도 좋아요. 어쨌든 어두운 계열의 색상을 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까만색보다는 약간 색깔이 있는 그런 어두운 색으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다음 보시면 여기다가 조그맣게 원을 그릴 겁니다. 서클 반지름 10mm 10mm짜리 원을 하나 그렸고요. 옵셋 2mm 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푸시 앤 풀로 한 5mm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선을 그리도록 하죠. 라인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쭉 빼세요. 그리고 Z방향으로 역시 선을 조금 더 그려주십니다. 뭐 할 거냐면 여기서 스폰라이트를 이렇게 비칠 거예요. 자, 이렇게 선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스폰라이트를 그리는데 Shift 키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타겟점 클릭, 그 다음 범위 클릭.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조명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렌더링을 한번 걸어 봅시다. 그러면 이와 같이 렌더링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얘한테는 어떤 재질을 줄 거냐면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 재질 말고 좀 특별한 재질을 줄 겁니다. 바로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 카테고리에 보면 메탈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메탈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 메탈 카테고리에 보시면 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롬 폴리시드라고 하는 재질이 있습니다. 이 크롬 폴리시드라는 재질을 쓸 겁니다. 크롬은 반짝반짝거리는 재질을 질감을 크롬이라고 하죠. 그중에 폴리시드가 뭐냐면 광택 낸 걸 폴리시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광택 내놓은 걸 폴리시드라고 하고 이 폴리시드 된 재질을 부여해주면 이렇게 새까맣게 나옵니다. 자, 찾아가지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다음 보시면 이제 렌더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렌더 옵션에 보면 여기 커스틱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커스틱 효과를 체크하고 렌더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커스틱 효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반사돼서 빛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부분들 빛이 반사돼 가지고 모여 있는 것들 이렇게요. 이게 커스틱 효과입니다. 이렇게 미러링 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유리를 통해서 굴절될 때 커스틱 효과가 일어나요. 이런 걸 지금 커스틱 효과라고 하는데 이 커스틱 효과가 크면, 그러니까
장치가 크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효과가. 이렇게 조그맣게 했을 때 커스틱 효과가 잘 보여요. 자, 한번 해보시죠. 옵션을 보시면은요, 커스틱 옵션에 맥시멈 포톤이라고 합니다. 입자의 개수를 말해요. 입자의 개수가 많아야 포톤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입자의 개수를 늘려보시면 포톤이 이렇게 조금 더 진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스틱이 조금 더 강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 좀 더 강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덴시티는 농도입니다. 농도를 진하게 해봅시다. 그러면 입자가 얘가 조금 더 농도가 진해져요. 색입니다. 제가 또 강하게 해주면 얘가 조금 더 입자가 더 세지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값을 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렌더 인바이런먼트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 인바이런먼트 값을 주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디노이저라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디노이저가 노이즈를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렌더링을 했는데 노이즈들이 조금 나와요.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게 디노이저입니다. 그래서 보통 렌더링 할 때 끝에 디노이저를 누르게 되면 조금 더 퀄리티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커스틱 체크해 주면 커스틱스가 조금 더 들어가겠죠.